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수백만 사용자 대상 기계학습 서비스 확장하기라는 주제로 일전자의 문효준님하고 같이 발표하게 된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로 이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쪽의 개발을 사실은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옆에서 이런 개발들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머신러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팀, 그 다음에 서비스 회사,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수백만의 사용자들한테 내가 뭐 이 머신러닝 관련한 서비스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키노트 때 아마 이 장표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AWS가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부터 해서 머신러닝 서비스, 그리고 AI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일단 개발자라고 하면 머신러닝을 잘 알지 못하셔도 이 AI 서비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사물을 인식한다고 할 때 비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텍스트를 사람의 목소리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음성 인식을 한다거나 기계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AI API 서비스를 다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어로 저희가 TTS 엔진, 그리고 음성 인식 엔진, 그리고 기계 번역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만약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머신러닝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이 API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죠. 뭐 집 앞에 문을 띵동 하고 눌렀는데 아빠가 왔다. 그래서 아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Hello, I'm Daddy 라고 이제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목소리를 그대로 API 서비스에 넣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API 콜 결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바로.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손쉽게 이런 것들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띵동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AWS 람다 같은 함수로 돌려가지고 레커그니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누군지를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아빠다 그러면은 이제 아빠 어서 오세요라고 이제 TCS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실 간단한 어떤 원하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AI 서비스만 갖고도 충분히 구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AI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자동차 번호판이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뭔가 고객한테 뭔가 맞춤형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는 기존에 현재 한글 번호판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이 AI 서비스 없으니 그거는 이제 내가 처음부터 한번 이미지를 다 찍어가지고 그걸 모델 러닝을 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혼자서 이제 그러면 이 머신러닝을 배워서 시작을 할 때 먼저 처음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먼저 랩탑에다가 텐서플로우 같은 거 요즘 이제 유행하는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걸 막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학습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면 그때 이제 이렇게 모델이 하나 뚝 떨어져 나옵니다. 마치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인덱스 떨어져 나오듯이 이제 모델 학습 모델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서비스로 올려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처음에 꿈꾸는 이제 희망입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되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기계학습을 처음 이렇게 하려 보면은 기계학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하는 스택들만큼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밑에 GPU 카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CPU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요즘에 딥러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들,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걸 처음부터 이제 설치 운영하는 데부터 해서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도 처음에 리눅스를 배우거나 자바를 배우거나 할 때마다 처음 갖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고, 되게 이제 텐서플로우 커뮤니티 같은 데 가봐도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치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부터 해서. 그리고 되게 이제 내 노트북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GPU 카드도 사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도 쓰고, 내가 다 do it yourself.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걸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혼자 할 때는 처음 배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팀에서 같이 서비스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죠. 예, 뭔가 다 똑같은 삽질을 같이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 기계학습에 필요한 이런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이렇게 그 가상 서버에다가 제공을 하고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이 제공해주고 있는 가상 서버 서비스인 EC2 인스턴스에다가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내 PC가 아니라 가상 서버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EC2를 쓴다고 하면 인프라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델 개발만 이렇게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키텍처가 여러분들 PC에서 EC2 인스턴스에 필요한 머신러닝 이미지를 가지고 GPU 카드를 써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 랩탑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존 S3라든지 EBS를 쓰고, 소스 코드 컨트롤,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코드 커밋이나 GitHub을 써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딥러닝 AMI라고 하는 걸 제공해 드린다는 거거든요. 이 딥러닝 AMI는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 가상 서버를 쓰시면은 머신 이미지라고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마치 부팅 디스크 같은 게 있고, 그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여러분 쓰실 수가 있는데, 딥러닝 AMI가 기본적으로 이제 텐서플로우나 MXNet이나 파이토치나 이런 거에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속도를 할 수 있도록 딱 최적화된 이미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딥러닝 같은 걸 제대로 하려면 이미지나 특히 동영상 같은 거를 처리를 하려면은 일반적인 CPU보다는 GPU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제 이 G4라고 해서 마침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런칭을 했는데, 이 G4 인스턴스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든 T4 텐서 코어라고 하는 GPU를 기반으로 만드는 GPU 인스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아마 쭉 많이 들으실 것 중에 하나가 P3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존하는 가장 성능이 제일 좋은 테슬라 V100이라고 하는 GPU 카드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하나가 CPU 100개의 성능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능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플런스, 그러니까 모델 추론에만 사용을 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쓴다고 하면 GPU를 그냥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일래스틱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보면은 GPU라는 인스턴스가 좀 일반적인 인스턴스보다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스턴스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유 자원들을 고객들한테 이렇게 비딩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스팟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구매 옵션이 있고, 이 스팟 구매 옵션을 사용하면 기존의 온디맨드 가격에 대비해서 70%, 최대 90%까지 할인을 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머신러닝 해보시다 보면은 GPU 성능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델의 학습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더 좋은 GPU 성능의 인스턴스를 쓰면 쓸수록 이 학습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EC2 기반의 인스턴스 딥러닝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이렇게 커맨드로 인스턴스 run 인스턴스, 그 다음에 AMI 이미지, 그 다음에 인스턴스 타입, 그 다음에 숫자.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 동부 리전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인스턴스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팟 옵션으로 띄우면 기존 온디맨드보다 더 싼 가격으로 이렇게 인스턴스를 띄울 수가 있는 그런 커맨드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커맨드가 이제 띄워지면 그냥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우리 딥러닝 개발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가지고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내 개발 PC에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클라우드에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380개 정도의 그 딥러닝 그 프로젝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88%가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돌아가더라,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이 클라우드로 딥러닝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EC2 인스턴스에다가 스팟 그 구매 옵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게 엠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숫자 맞추는 그 손글씨 숫자 맞추는 그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C2 콘솔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EC2를 이제 누르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팟 인스턴스를 띄워보려고 했으니까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GPU 인스턴스 P3 2X 라지 같은 경우에는 온디맨드 가격이 5불 정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5불 정도에 지금 사용됩니다. 3개월 이제 비용을 이렇게 만약에 보면은 조금 약간 등락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한 70% 정도 가격에서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 요청할 때 제가 지금 이제 콘솔로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시에라나 그냥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 만약에 오크로드의 모델 트레이닝이다 그러면 딥러닝 AMI 여기 있죠. 그냥 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딥러닝 AMI를 선택을 하고 GPU도 GPU 카드를 하나 선택해서 보시면 P2 2X 라지랑 P3 X 라지가 있는데 70% 정도 가격 할인된 상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제 딥러닝 AMR을 일단은 선택을 하면 기본적인 설정들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그 AMR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5기가 정도 되는, 워낙 이제 모델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누르면 바로 이제 스팟 요청이 됩니다. 그럼 스팟 요청이 되면 이게 오래 기다려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제 스팟 요청된 상태가 이 P2X 라지라는 인스턴스 한 대, 그 GPU 인스턴스 한 대가 이제 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바로 요청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인스턴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러닝된 상태 보시죠. 한 10초 안 걸렸죠. 10초 안 걸린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IP가 있으니까 IP를 여기 이제 DNS가 있죠. 카피해서 좀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쓰기 때문에 이 포트 8888 포트를 이제 포워딩을 해서 SSD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인스턴스에서 GPU 카드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면은 GPU 카드 한 장, 테슬라 K80 좀 싼 인스턴스라서요. 가 들어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피터 노트북 접속하는 걸로 해서 접속을 할 텐데, 먼저 간단하게 엠리스트용 소스 코드를, 샘플 코드를 기트에서 받고요. 이건 이제 MXNet으로 되어 있는 코드이긴 한데, 주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를 하면, 아까 제가 포트 포워딩을 해놨죠. 그래서 로컬호스트 포트 포워딩을 할 수 있으니까 브라우저에서 바로 저기 접속을 하면 클라우드 서버로 접속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엠넷 아까 노트북 제가 git 클론한 소스 코드가 있고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봐서 여기서 이제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 진짜 실제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글씨로 된 숫자를 인식을 해서 그걸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결과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ML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하나씩 실행이 되고, 보시면 이제 밑에 보면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도가 97%, 97%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이 바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한 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팀 단위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만, 이제 서비스 단위가 이제 회사 단위가 되면은 이게 그냥 클러스터가 아닌 그냥 인스턴스만 갖고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케일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스케일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스케일리빌리티가 되잖아요. 증가하는 팀들, 고객들이 있으니까 모델이 많아질 때 중요하고, 또 대용량 컴퓨팅 성능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또 분산으로 스케일 아웃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매뉴얼 작업들이 이제 있는 모델 매뉴얼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 시켜야 되고, 또 이걸 또 이제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코드를 짜가지고 인프라 코드로 이제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EC2로 하던 작업들을 이제 EC2 클러스터로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손으로 하던 작업들을 좀 더 자동화시키고 좀 더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옵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테라폼 같은 걸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엘리스 로드 밸런서 같은 걸또 확장을 하고, 또 아까 스파도 인스턴스 비용 절감 같은 게 가능하고, 또 젠킨스나 퍼피, 셀프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모델 훈련 배포를 자동화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사이즈가 커서 이걸 이제 서비스로 가게 되면 이게 모델 훈련 배포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의 스택들을 컨테이너에 올린 다음에 그 컨테이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원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마존에도 이제 그 컨테이너 관리하는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ECS, EKS 같은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그 워크로드를 실제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가 딥러닝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아까 딥러닝 그 제가 머신 이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전 검증된 패키징 도커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다가 기존에 엔비디아 드라이버나 쿠다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성능 최적화된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용, MX용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제공하고 있고, 필요하시면 EC2에서 올릴 수도 있고, ECS 올릴 수도 있고, EKS 올릴 수도 있고, 세이지메이커, 제가 뒤에도 말씀드린 세이지메이커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컨테이너는 이제 그냥 원하는 버전,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전, 그 다음에 원하는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든 MXNX든 골라서 바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델 트레이닝을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16개 정도 되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컨테이너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운영을 하시는 사례를 꼭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LG전자의 문효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LG전자의 문효준입니다. 네, 저희 앞쪽에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소개를 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LG전자에서는 어떤 빅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LG전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제조회사고요. 그 제조회사에서 만들다 보니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생산 제품이 만들어지면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면 사용성 데이터, 그리고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한 제품에 대해서 나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들어요,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 모든 그 사용자들의 리뷰나 이런 글들을 가지고 와서 텍스트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성 분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콜센터나 기타 등등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LG전자에 있는 제품들이 더더욱더 고객에게 좋은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인사이트를 찾는 작업들을 하는 조직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그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 중에서 이쪽에서 LG전자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건지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전체 제가 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떤 내용인지 보고, 모델링에 적합한 내용들이 보고,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으로 튜닝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델 파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참 회피해요. 큰 추가적인 에포트가 들진 않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학습했던 모델은 과거의 내역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트레이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모델링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모델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모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였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내야 되고요. 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와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좋은 서버를 줬어요. 좋은 서버 위에서, 빵빵한 서버 위에서, 노트북이 아니라 빵빵한 서버 있으니까 여기서 해봐 라고 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환경들을 다 세팅해서 이용을 실제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쪽에 얘기해 주신 부분에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하나의 PC 내에서 저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생각외로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확도도. 그렇다 보면 또 다른 테스트를 하든지 또 다른 하이퍼 파라메타 값을 통해서 튜닝을 하든, 혹은 신규 데이터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데이터, 날씨 데이터는 온도만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습도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준다 해서 습도도 가지고 오고, 또 다른 학습해야 되는 이런 에셋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딜리버리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건 정확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윗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죠. 저희 이 서버로는 안 돼요 라고 해서 더 많은 서버들을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해당 서버들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너무 기뻤는데요. 이 서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세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모델링인데, 모델링 고도화하는 작업인데 그런 작업들이 아니고 서버 세팅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서버들 하나하나 저희가 원하는 설정 잡고 그 설정 잡았는 것들을 또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저희는 안시블로 했는데요. 다른 배포하는 환경까지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 배포를 했더니 지금 동작하고 있는 작업들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랙이나 여러 SMS나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알럿을 받아서 그 다음 작업을 이제 해도 되는구나, 여유가 생겼구나, 혹은 장애가 발생했구나를 인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했던 코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모델이 더 성능이 좋았었는데 그 코드가 어떻게 됐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 내부에도 그 형상 관리라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다 보니까 모니터링적인 부분들이 또 걸리더라고요. 이게 산 넘어 산이라서 도대체 첫 번째 고비를 어떻게 넘기지? 하면서 저희는 계속 일을 힘들게 해왔습니다. 네. 두 번째 시련이 이렇게 저희가 힘들어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여러 분석하실 분들, 여러 개발하시는 분들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분들이 개발하는 환경들이 모든 사람들이 R로 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은 파이썬, 어떤 분은 파이썬의 버전도 달라요. R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R에서 사용했던 선호하는 모델링 라이브러리가 다 달라요, 패키지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서버들에 세팅을 하고 패키지를 설치를 했더니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호환성 이슈로 서버가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LG전자에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1년에 한 개 있으면 괜찮은데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부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지? 우리 차례는 언제지? 우리에겐 자원을 안 줘? 이런 수많은 프로젝트들, 수많은 모델링을 하기 위한 공간이 이 상황에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봤어요.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개발자들, 분석가들이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프로젝트당 하나의 모델만 이용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델링하는 부분들이 이쪽에는 아리만 모델을 사용하고요, 이쪽에는 CNN을 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원하는 모델이 너무 다양해요. 똑같은 데이터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튜닝 값이 정말 뛰어난 분석가가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이퍼 파라메타를 찍어주면 좋겠지만, 수많은 하이퍼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모델 트레이닝을 많이 해봐서 정확도가 높은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그런 전이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많은 컴퓨팅 자원들을 개별 사람들에게 다 제공을 해줘야 되네? 모두가 해피할 정도로? 그러면 핵심적인 게 뭐냐?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 내용들을 개인마다 다 다른 알맞은 시스템을 갖춰줘야겠네? 물론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다 R로 사용하세요. R 패키지 이것만 사용하세요. 라고 저희가 찍어드리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원하는 아웃풋을 산출할 수 없으니 저희는 이런 개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버저닝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앞쪽에 얘기해 주신 컨테이너랑 그리고 도커 이미지를 처음에 이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도커로 사용하니까 언어에 관련돼서 그리고 독립성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석하는 사람들만의 개발 환경들이 충돌이 나는 케이스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도커 자체가 버저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버저닝을 이용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성능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배포도 이제 수월해졌겠죠. 이 기반으로 처음에 만든 저희의 아키텍처고요. 저희가 원하는 수많은 잡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잡들을 저기에 보시면 그 심플 SQS를 기반으로 저희가 원하는 분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 도커 이미지들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막 요청을 하면 저쪽에 아래쪽에 있는 컨테이너 ECS 쪽에서 ECS를 1개 혹은 10개, 100개를 켜서 좀 적극적으로 저기에 있는 그 SQS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아시다시피 장애도 날 거 없고 그 다른 잡에다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 ECS마다 독립적으로 학습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젠킨스를 이용했어요. 실제적으로 배치성 잡들을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젠킨스를 이용을 했고요.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는 사내 데이터라서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민감한데? 라는 케이스가 존재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보시는 것처럼 ECS 기반으로 SQS에서 다운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SQS 채널을 한 개 더 늘어서 그 온프레미스 버전에서 지금 SQS 또 다른 녀석을 가지고 또 계속 학습할 수 있게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처음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되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데이터 기반에서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모델링인데 이 모델링 하는 데 시간을 버리지 않고 모델링이 끝나는 시점도 알고 싶고 컨테이너를 신규로 더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싶고 리소스 관리, 장애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모델링이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는 모델링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그 모델링하는 그 전체 플로우가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져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데이터는 한 번만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델링을 병렬로 여러 개를 돌려야 되면 이거에 대한 워크플로우 관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개별 모델들이 만들어내는 스코어, 최적 스코어가 어떻게 되지? 그 스코어 중에서 베스트 모델은 뭐지?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을까? 이 내용들을 CSV 파일로 다 떨어뜨려서 로고 하나하나 한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보려면 이 전체적인 이 구조를 워크플로우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 다 하려면 궁극적으로 컨테이너 관리가 필요한데 컨테이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라는 부분에서 컨테이너에 있는 잘 관리해주는 녀석이 있죠. 쿠버네티스.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쭉 이제 개편하게 되었는데요. 컨테이너 서비스가 들어와서 가장 좋아진 부분은 더 이상 SQS 같은 큐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서버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자체를 저희는 고민하지 않아요. 서버가 장애 났는지, 혹은 지금 여유 자원이 있는지 저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해야 될, 트레이닝 해야 될 잡이 하나 있으면 특정 포드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저쪽에 그 쿠버네티스 마스터에게 그냥 던지기만 해요. 그러면 쿠버네티스 마스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드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녀석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 관리를 직접 해주고 있어요. 컨테이너들을.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초반에는 EKS를 쓰지 않았어요. AWS EKS를.
내부적으로 스택을 다 쌓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설치하는 데부터 또 충돌이 있고, 그 여러 가지 패키지 이슈들도 있고, 그 쿠버네티스 마스터를 하나 구성을 했는데 마스터에 장애가 발생을 하니까 그 마스터 내부의 전체 그 흐름을 관장하고 있는 DB가 깨지면 저희가 복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알게 된 게 윗단에 있는 마스터는 무조건 클러스터링을 꼭 해서 장애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이 케이스를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블랙박스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EKS 내부적으로 마스터에 대한 헬스 체크부터 클러스터링 과정의 전체 부분을 다 관리를 해줘요. 저희는 항상 쿠버네티스의 마스터는 살아있다라고 하고 잡을 계속 던져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노드들도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늘려주기만 하면, 리소스만 충분하다면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활용했던 게 옆에 있는 그 헬룸에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도 이용을 했었는데요. 오픈 소스들로 미니오나 그리고 이제 알고 같은 것들로 이용해서 저희가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도 함께 이용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EKS에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마스터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이 어떤 것들을 설치하고 클러스터 구성하고 노드를 넣었다가 뺐다가 헬스 체크도 했다가 이런 작업들을 완전히 이제 걷어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EKS 내부적으로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그 EKS에 접속하시면 여기 제가 주소를 넣었는데,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그 얀 파일이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토 스케일도 손쉽게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는 게 EFS를 사용을 했어요. EFS를 사용하면 앞쪽에 제가 이야기해드린 데이터를 한 번 가지고 와서 여러 서버에서 나누어서 학습하게 되는데, 실제 데이터는 한 번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결과 파일도 한 번만 내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 서버에 분산돼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EFS를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EKS를 쓴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신 헬룸에 있는 여러 소스들은 직접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헬룸 차트를 기반으로 다 정의해 놓고 그냥 한 번에 다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저희에게 마음에 들었던 건 알고 블루이긴 합니다. 알고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랑 그 알고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학습 계획들을, 워크플로우들을 잘 관리해주기 위해서 알고를 이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이렇게 리전별로, 그리고 저희가 LG전자에 있는 가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전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더 많이 있어요. 그 부품들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 재고가 필요하지를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모델링을 했었는데, 이때 그 TV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한 10가지, 뭐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거 10가지, 어디에 들어가는 거 10가지, 이렇게 여러 부품들이 여러 리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각 그 부품마다의 알고리즘이 2개만 있다고 하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하이퍼 파라메타들이 한 2-3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하면 수많은 모델링을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위클리 단위로 하는 게 이 프로젝트만 한 8,000회 정도의 모델링을 해요. 그 모델링 기준에서 가장 좋은 그 예측하는 모델 값은 무엇이지를 항상 매주마다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천 개의 그 오크플로우가 아니죠. 수천 개의 이제 여러 학습하기 위한 잡들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쯤까지 가시면 알고로는 못 쓰실 거예요. 알고 그 UI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아마 제가 써보니까 한 1000개 정도로 쭉 늘어나면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해서 저희는 이제 향후에 바꾸게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해피하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앞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인프라 설정하고, 그리고 모델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설정, 이런 환경들 설정하는 거, 그리고 그 모델 개발하는 거, 모델 훈련하는 거,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네, 우선 인프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EKS를 이용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이름 적어주고, 노드는 저는 워커 노드를 최소 4개, 그리고 부하가 많이 되면 8개 정도까지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구성을 해주면 이렇게 해당 그 EKS 클러스터가 생성이 돼요. 디플로이가 되고,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서버에다가 여러 가지 노드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다 지금 환경 세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 별도의 내용들을 많이 하지 않고 한 줄로 지금 EKS 시스템들을 다 세팅을 하는 거고요. 네, 조금 걸리네요. 네,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걸릴 건데, 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나하나 환경 세팅을 이해하시면서 만드시는 시간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에 만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파드들이 떠 있냐, 기본 세팅으로 떠 있냐 하면 이 정도가 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그 ML 차트라고 하는 헬룸 차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원하는 내용들을 다 정의된 것들을 인스톨하게 되면, 보시면 여기 위쪽에 있는 알고나 프로메티우스나 미니고나 이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컨트롤들이 쭉 자동으로 설치되고, 저희가 직접 그냥 만드는 모델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필요한 소스들을 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럼 쓰시면 돼요, 그냥. 네, 물론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도 그 SG, 보안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고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모델 훈련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1차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EKS 기반으로 빠르게 만든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토코라는 걸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파이썬 파일로 모델 스크립트를 만들고, 네, 실제 배포해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노드들이 4개가 붙어 있는 녀석에서, 네, 방금 전에 그 윤수찬님이 보여주신 스크립트 내용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 핸드라이팅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서 인지할 수 있는 모델 스크립트인데요. 여기 있는 트레이닝 파일을 만들고, 도커 파일에서 해당 트레이닝 파일을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령을 잡아주고요. 그러면 토코 이미지를 만들어서 빌드하고, 얀 파일에서 실제 쿠버네티스에게 나는 내가 만든 도커 파일에 어떠한 명령으로 실행해주면 좋겠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CPU는 나는 이 정도 쓸 거고 메모리는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리미테이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 서버에다가 쿠버네티스에게 내가 만든 얀 파일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만들었는 서버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현재 배포 중인 거고요. 좀 있으면 아마 러닝 중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조금 스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러닝 중으로 들어가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쿠버네티스 올리고 있네요. 실제로 모델링이 쭉 하고 나면 한 내용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한 개의 지금 학습을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이퍼 파라메타 값을 아규먼트로 받을 수 있는 스크립트를 한 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하이퍼 파라메타 값들을 쭉 받았을 때 지금 대략 한 17개 정도의 스크립트를 돌아가는 것들을 만들 건데요. 그 중에 2개는 OOM 에러를 만들기 위한 스크립트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만든 모델들을 여러 개를 여러 번 호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거기 호출하는 거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요게 포문이 그거네요. 메모리를 계속 할당해서 붙여나가는, 붙여나가서 OOM에러 발생하는 거고, 요게 이쪽에 있는 것들이 제가 여러 모델의 아규먼트를 던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쭉 만들면 제가 원하는 작업이 한 17개, 18개 된다 하더라도 지금 서버상에 있는 것들은 4대의 서버에서 노드들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펜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대에다가 어떻게 관리를 하지 않아요.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이런 내용들을 관리해 주고요. 실제 러닝 상황이 되면 여기 이제 CPU들이 올라가고 사용성들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오토스케일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서버가 돌다 보면 서버가 부족해, 난 더 쓰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4대 정도의 서버가 4대에서 8대로 늘어나게 되고요. 8대 서버에서 그 전체 대기열에 있던 여러 잡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쪽 하단에 보면 OOM 에러라고 제가 지금 OOM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OOM 쪽에 그 메모리를 계속 늘려나가게 해놨어요. 그러면 장애가 날 때 실제 노드들이 구성한다 하더라도 한쪽 노드에서 장애가 났을 때 노드 위에 있는 파드들이 장애가 났을 때 또 다른 파드들에게도 장애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넣어둔 거고요. 네, 지금 없어졌죠. 리스트 상에서 없어졌고 실제 OEM 킬러로 인해서 사라진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쭉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러닝 중에 있는 것이 컴플릿으로 다 변경이 되고 더 이상 자원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이렇게 실제 서버의 개수도 오토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돼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G전자에서는 실제 수동으로 ECL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다 쳐서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저희는 백오피스를 직접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떠한 노드를 이용할래? 디폴트로 갈래? 그러면 이 실제로 작업했는 기간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펙을 이용할래? 그리고 여기에는 인풋에서 전처리, 학습,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관리할래? 라는 잠깐 지나가는데 이제 학습할 때도 여러 개의 학습 모델이 동시에 실행하는 것들을 예제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런했는 상황입니다. 실행을 하고 나면 워크플로우 이력에 가보면 제가 기존에 설치했던 알고 기반으로 보면 알고에서 지금 개별 노드들이 어디에 구성되어 있고 파드가 어디에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파드 하나를 찍어서 거기에 서버에 IP 치고 접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해당 시스템의 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제가 처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인풋 파일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알맞게끔 그 파드들을 나누어서 분산으로 처리를 하고 그 처리했는 내용 중에서 1번, 3번을 가지고 와서 4번을 1번, 2번을 가지고 와서 6번을 여러 가지 조합을 기반으로 모델링들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피처들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학습들을 하고 학습했는 그 결과들을 다 이제 이런 로그들을 보는 거고 학습했는 결과까지 이제 확인해서 최종 모델을 결과를 뽑아내는 것까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델 파일이라고 하는 저희가 학습하고 나면 그 예측을 하기 위한 파일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파일들이 여기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결과들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든지 혹은 저희가 이제 이 예측했던 혹은 전처리했던 이 내용들을
모델링을 직접 바로 트레이닝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쓰시는데 주피터 허브 기반으로 연결을 해서 쓰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스토리지를 다 EFS로 다 연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들어와서 내가 하고 있던 모델에서 요 값을 조금 변경해서 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전체 처음부터 노트북에 가져와서 처음부터 작업하지 않고 이 상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EFS, EKS 안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델링 관련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모델이라는 것들이 변화성이 항상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개별 모델하는 담당자들마다의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이 너무 특화되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다 팔로우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항상 이루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어제의 정답이지 오늘의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지속적으로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함께 일을 해서 좀 모델링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 다음은 이제 윤석찬님께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여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 모델링 하는 일과 또 이 배포하는 일들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어느 규모가 되고 좀 성숙하게 되면 이걸 실제로 이제 유저들한테 서비스하는 단계가 되겠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하는 단계는 기존에 이제 LG전자가 지금 겪어보신 거대로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서비스 운영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복잡한 일들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정말 좋은 그 데이터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이 좋은 팀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제 모든 팀이 이제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WS가 이 전체 과정을 이제 도와주는 서비스로 매니지 서비스로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개발, 배포까지 이것들을 이제 이제 매니지드로 이제 AWS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 빌드, 그다음에 모델 훈련, 그리고 모델 배포까지를 이제 한 방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녹색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뭐 자세한 부분은 이제 오늘 이후 세션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세이지메이커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도 미리 프리빌트드 알고리즘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델들을 실제로 만들어진 모델, 브링 유어 온 모델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작고 처음 시작하는 팀이다 그러면은 뭐 LG전자는 워낙 이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셔서 이제 직접 맞춤형으로 뭐 모델을 많이 잘 구성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그 팀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음 시작으로 세이지메이커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이지메이커 뭐 훈련하고 배포하는 과정도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텐서플로우 이제 트레이닝하는 스크립트랑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배포하는 디플로이 이렇게만 적어놓아도 실제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델 트레이닝 끝나고 난 그 모델의 엔드 포인트를 API로 바로 호출을 받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서비스에서 바로 그 API 호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걸 돌리기 위해서 계속 값을 바꿔가면서 돌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냥 값들의 그 베레이션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제 그리고 이제 주무시러 가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지금 모델을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베리에이션 바꿔가면서 가장 최적화된 그 모델이 생성됐을 때를 정해서 그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성 높은 모델, 아까 이제 EKS에서 오토스케일링을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세이지메이커에서도 실제로 멀티 GPU를 통한 확장, 그 다음에 오토스케일링 서비스 구현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이제 코드로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그 ECS, EKS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잡들을 실제로 세이지메이커에 올리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없애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머신러닝 그 모델 만들고 그리고 배포하는데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GS 칼텍스 같은 회사는 이렇게 머신러닝 팀을 막 구성하고 운영하기가 그렇게 막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유소,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이 차가 이 주유를 하는지 아니면은 세차를 하는지를 인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세이지 메이커로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고객들의 마케팅에다가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 세이지 메이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세이지 메이커 콘솔에 들어가시면 세이지 메이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 개발부터 훈련, 배포까지를 한 방에 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엮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노트북으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개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 여기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번역이 이상하죠. 그래서 그 훈련 작업들 그리고 추론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생성도 아까 EC2 인스턴스 띄워가지고 그 노트북을 직접 띄워오고 이런 작업들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세이지 메이커는 그 노트북 인스턴스를 바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띄우는 작업들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인스턴스 타입을 이제 정하고 바로 이제 설치를 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노트북이 뜨게 되고요. 이제 제가 하나 떠 있는 이제 거를 열어보면은 그냥 바로 주피터 노트북이 바로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이제 아까 그 스크립트로 뭘 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노트북 인스턴스 넣고 바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노트북 인스턴스 안에 샘플 코드도 많아요.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가 제공해주는 샘플 코드, 그리고 AWS가 프리빌트드 돼 있는 알고리즘들이 여기 보면 이미지 크리피케이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프리빌트 돼 있는 모델들도 사용할 수 있고, 리인포스먼팅을 최근에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학습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기존에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거, 스팍으로 작업해야 되는 것들, 이런 코드들도 다 이제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로 이제 만약에 엠리스트, 아까 이제 내가 MXNet으로 이제 하는 것들 보여드렸는데, 텐서플로우로 엠리스트를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M4X 라지라는 인스턴스를 띄워서 바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치와 최소치 값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얘가 알아서 몇 번씩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내는, 정확도를 내는 것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맥스 잡 보면은 9번인데 패러렐 잡이 3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해놓으면은 모델 파라미터 값에 따라 가지고 알아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한 텐서플로우 MNIST 모델이 열리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모델 작업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금방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값을 했잖아요. 그리고 9개의 최종 잡을 하는데 이제 3개의 병렬 잡을 이제 구성을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동안에는 지금 9개 잡이 돌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딴 거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약간 스킵을 했는데 잡하는 시간은 좀 걸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개, 6개까지 지금 뜨고 3개는 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지금 9개 다 완료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손쉽게 이 모델 훈련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작업 자체가 모델이 쉽게 패키징이 돼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델 훈련 작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지금 보시면은 목표 지표 값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값들을. 자, 그리고 이제 배포를 할 때도 보면은 모델 배포를 하는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하는 배포거든요. 그래서 케라스라고 하는 텐서플로우 하이 레벨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해서 데이터 트레이닝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트레이닝할 이미지 데이터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도 조정을 또 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세이지 메이커에다가 작업을 넘기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작업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모델 트레이닝 작업이 또 하나 더 붙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아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을 이제 돌리는 작업이고요. 네. 똑같은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미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작업이 이제 되고 있고 트레이닝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조금 빨리 돌릴게요. 지금 보면 트레이닝 작업이 되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모델이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델 서비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델 그 데이터 위치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모델들이 실제로 이제 서비스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API 엔드포인트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PI 엔드포인트를 보시면은 기존에 지금 모델 작업이 끝난 그 엔드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그 REST API 콜로 바로 했을 때 그 이미지를 만약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이미지에 대한 뭐 메타데이터 값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세이지메이커가 그 모델 그 개발부터 해가지고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모델 배포까지 이렇게 그런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API 콜을 했을 때 결과 나오는 이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머신러닝 그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세이지메이커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필요 없으면 엔드포인트를 바로 삭제하면 끝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엔드포인트가 없죠. 네, 지워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세이지메이커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처음 이 모델 작업을 하는 것들을 배포하실 때 그냥 이제 초기에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좀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이제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이 이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서비스로 팔거나 아니면 뭐 제품으로 팔거나 이렇게 사스로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럴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머신러닝 모델 서비스를 외부에다 판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계속적으로 훈련시켜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들과 이런 것들, 이제 세이지메이커나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갖추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파는 루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WS에서는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 AWS 그 마켓플레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AWS 쓰시면 AWS에 없는 뭐 파트너용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여러분들 AWS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서드파티 장터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신러닝 여러분들 모델이나 API를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머신러닝 마켓플레이스에 뭐 150개가 넘는 모델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이제 무료로 팔다가 이제 유료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이센스 유형으로 이제 팔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머신러닝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파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을 만들면 더 많은 고객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직접 구매도 해보시고 이제 또 좋은 모델이 있으시면 판매도 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판매 옵션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델을 패키징을 해가지고 뭐 비용을 그걸 이제 모델 사용하는 비용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API로 판매했을 때 API로도 비용을 이제 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AWS 리소스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비용이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그 알고리즘 사용 비용만 이렇게 따로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다가 앱 올리면 구글이나 애플에서 여러분들은 돈 정산해듯이 똑같이 그런 정산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케이스는 이제 인프라를 모델을 직접 파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API를 이제 호출 단위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고 판매를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도 잘 할 수 있다, 그런 옵션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머신러닝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기존에 아까 150개 모델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모델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모델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 수백만 이상의 사용자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머신러닝을 제공해 주는데, 그 머신러닝 제공해 줄 때 세이지메이커를 직접 쓰고 있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의학 영상 진단하는 서비스, 그리고 호텔닷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사진 이미지가 이제 스팸이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거라든지, 틴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셜 매칭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매칭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건데, 그리고 IJ벅스는 이제 수십억 건의 모바일 광고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광고 추천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AWS 기반으로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들을 한번 세이지메이커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 케이스로 이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해요. 마무리는 여러분들 일단은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머신러닝을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 AWS가 제공해주는 AI API 서비스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뭐 비전이나 아니면 뭐 스피치나 그다음에 번역이나 그리고 뭐 예측, 뭐 궤의나 퍼스널라이즈 이런 서비스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API 서비스들이 여러분들 서비스에 맞는지를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 EC2로 하는 방법, 컨테이너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세이지메이커로 한번 이제 좀 수고를 좀 들여주는 세이지메이커로 한번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시작을 하고, 좀 팀이 커지고 LG전자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춤 이 모델의 베리에이션도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델 훈련하고 배포할 때 그 딥러닝 AMI 그리고 딥러닝 컨테이너 여러분들 직접 설치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쓰시면 좋겠고요. 또 뒤에도 이제 비용 관련한 세션이 있지만 이 스팟 그 구매 옵션이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로코드로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머신러닝 로코드 자체가 이게 뭐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컴퓨팅 성능을 그때그때 필요하러 하기 때문에 이 스팟 구매 옵션을 쓰시면 더 비용적으로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머신러닝 서비스도 결국은 회사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서비스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빨리 배포하고 구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데브옵스 환경으로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거, 이것도 이제 정말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은 서비스 그 모델이 있으면 그거를 외부에다 파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AWS에 뭐 전 세계 수백만의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AWS 마켓플레이스 올리기만 하면 전 세계 고객사들이 AWS 고객사들이 막 검색해보고 뭐 이렇게 손쉽게 이제 구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초기에 그 AWS에서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셨다면 이번 세션이 이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을 알고 싶으시면 이 뒤에 세션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